그날 아침 이지혁은 늘 그랬듯이 아무 일도 아닌 얼굴로 회사 문을 열었는데요. 3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고 일 처리는 빈틈이 없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가까이 못 오게 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비혼주의자라는 말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사실 그 말은 이지혁이 세상에 내놓은 핑계였어요.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자신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될까봐 겁내는 사람, 그래서 미리 거리를 두고 혼자 버티는 사람. 그런 이지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33, 박진석의 아들이자 회사의 부사장인데요. 금수저라는 말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인물이지만 이지혁 앞에서는 직함이 늘 사라졌습니다.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동료가 아니라 절친이었고 형제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그날도 먼저 와서 커피를 2잔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이지혁의 자리 위로 조용히 밀어두었어요. 그리고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너 얼굴빛이 사람 얼굴이 아니다. 잠 좀 자라. 이지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일 좀 했다고 사람이 무너지겠냐?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의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잠깐 표정이 찌그러졌고 그 찌그러짐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어요. 숨이 얕아지고 입술이 벌어지는데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의자를 밀치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무실 바닥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박성재가 가장 먼저 달려가 이지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혁아, 야 이지혁. 박성재의 목소리는 한 번에 흔들렸고 이지혁은 대답 대신 눈동자만 떨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에 몇 달 전 일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둘이 남았을 때 이지혁이 아주 작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 숨이 안 쉬어지는 기분이 든다. 박성재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 이지혁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 가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농담처럼 했던 그 말이 그날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짧은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것이 들어오고 산소가 연결되고 이지혁이 실려 나가는 동안 박성재는 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직함도 회사 체면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박성재는 그냥 친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를 잃을까봐 겁이 난 사람.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급하게 움직였고 전화는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에게 연락이 갔고 어머니 김다정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이상철은 61 정직하고 고지식한 퇴직자입니다. 평생 원칙대로 살았고 가족에게도 원칙을 요구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이상철은 말이 막혔고 입술만 떨렸어요. 김다정은 58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주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침착하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휴대폰을 놓치고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떨어진 기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여동생 이수빈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수빈은 24, 패션 크리에이터로 현실적이고 밝은 성격인데요. 오빠라는 단어가 들린 순간 현실이 사라졌습니다. 이수빈은 울지도 못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울면 무너질까 봐서였고 무너지면 오빠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아 스스로를 억지로 붙잡았어요. 지은호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30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해맑고 긍정적이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였고 지은호는 오랫동안 이지혁을 짝사랑해 왔습니다. 한 번 고백했고 거절당했는데요. 그 뒤에도 마음을 완전히 접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절할 때 이지혁의 눈에 잠깐 비쳤던 외로움이 지은호를 붙잡았거든요.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의 전화를 받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번져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아직 믿지 못했는데 마음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언제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라지면 세상이 허전해질 사람이라는 걸요.
성심대학병원 응급실의 복도는 너무 밝아서 더 차가웠습니다. 의료진이 오가고 환자 침대 바퀴 소리가 길게 끌렸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나란히 섰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는데요. 서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크게 때린 것도 아닌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박성재는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지혁. 너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은 화가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돌아와 달라는 말이었거든요. 잠시 뒤 박진석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은 65 기업가이고 호탕한 성격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박성재의 아버지이자 고성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박진석은 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숨이 가빴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지혁 살려주세요. 박진석은 처음 보는 아들의 얼굴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박성재는 늘 강한 척했는데 그날은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너부터 숨 쉬어라.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이지혁의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약물과 처치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이어지자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다정은 멍하니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이식. 옮긴다. 바꾼다.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운명이라는 단어를 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운명이란 말이 자꾸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의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고 이수빈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늘 누군가의 절박함을 모아두지만 그날은 유난히 절박함이 무거웠습니다. 기다리는 건 고통이고 기다림 끝에 오는 결과는 누군가의 끝이라는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의자에 앉아 손을 쥐었다 폈다 했고 이상철은 벽만 바라봤습니다. 이수빈은 오빠의 이름을 속으로 계속 불렀고 지은호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휴대폰만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이지혁과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절당했을 때의 말, 냉정했던 표정, 그 뒤에 잠깐 흔들렸던 눈빛. 지은호는 그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더 괴로웠습니다. 선배는 사실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는데 나는 그걸 제대로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던 걸까?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강호는 복도 끝을 오가며 발을 굴렀습니다. 지강호는 24, 지은호의 동생이고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날 지강호는 자신이 너무 작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선배 쓰러졌다더라. 심장이식이라더라. 큰일이라더라. 그 말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가벼운 수군거림으로. 이수빈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수빈은 지강호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가 낮게 말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강호는 변명했습니다. 누나, 나도 무서워서 혹시 누가 도움 줄 수도 있잖아. 이수빈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해. 사람 목숨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순간 더 위험해진다는 걸 모르니. 지강호는 그 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격지심이 많던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행동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소문은 병원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기자가 병원 주변에 보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으려 했고 누군가는 박성재의 얼굴을 알아보고 접근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부사장이 아니라 방패가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관계자에게 정중히 부탁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 보호해 주세요. 지금은 절차가 먼저입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 친구 곁을 지켜. 나는 밖을 막을게. 박진석의 목소리는 호탕함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고성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고성희는 56,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며 박영나의 어머니입니다. 권력욕이 강하고 신분 상승형 인물로 알려져 있고 사람을 대할 때 늘 계산이 앞서는 편인데요. 그날은 화장도 흐트러져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이상철과 김다정을 바라봤고 지은호를 스쳐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 쓰러졌다고 다들 세상이 끝난 얼굴이네. 그 말이 박성재를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어려워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마음이 멀고 남이라고 부르기에는 엮인 시간이 길었거든요.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할 때 아니에요. 고성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언제야? 박진석은 그제야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사람 목숨이다. 고성희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자기 방식으로만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방식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혁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족 얼굴이 보였고 김다정은 이지혁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없어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눈물을 참고 웃으려 했고 박성재는 멀리서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문가에 서 있다가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혁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지은호, 너 왜 왔어? 지은호는 목이 메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살아야 제가 갈 이유가 생기죠.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감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였고 흔들리면 버티는 숨이 더 얕아질까 봐 겁났습니다.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공여 심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김다정은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졌고 이상철은 벽에 기대 버텼습니다. 김다정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 마음을 더 부숴버렸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쉽게 위로를 못합니다. 대신 더 깊게 아파합니다. 박진석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돌리고 또 돌았습니다. 장기기증 코디네이터부터 오래된 인연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절박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연결해 주세요. 박진석이 그렇게 전화를 붙잡는 동안 고성희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고성희는 거울을 봤는데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남을 깔아뭉개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얼굴이었거든요. 고성희는 사실 이지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을 위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편했고 그 불편함은 질투와 비슷했습니다. 박성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지혁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고성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고성희는 그 이유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평소처럼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왜 흔들려? 내가 왜 이 일에 마음 쓰지? 그런데 설득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싫어하는 감정 아래에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날 밤 공여 심장이 나왔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빠른 소식이었고 그 빠름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박진석은 복도로 돌아오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고.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들어왔대. 심장이. 박성재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눈빛으로만 말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기적이란 게 늘 이렇게 빨리 오진 않는다고.
이지혁은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동 침대가 지나가는 동안 김다정은 손끝으로 이지혁의 손등을 계속 쓰다듬었고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름을 속으로 계속 불렀고 지은호는 문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병원 같이 갔어야 했다고. 내가 숨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냥 웃으며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수술은 길었습니다. 길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한 번 의료진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심박이 불안정합니다. 그 말이 복도를 가르자 김다정은 손을 모아 떨었고 이상철은 벽에 이마를 대고 버텼고 이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고 지은호는 숨이 막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진짜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새로운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김다정은 울음을 터뜨렸고 이상철은 그제야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수빈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살아났네. 지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아났다. 그 말이 세상을 다시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박진석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안도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남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은 코디네이터를 따로 불러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공여심장 출처가 어디입니까? 코디네이터는 원칙상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박진석의 눈빛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사고로 이송된 환자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환자 쪽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사고 환자가 누구인지 박진석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지혁이 살아난 기쁨이 누군가의 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어버리니까요. 며칠 뒤 이지혁은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고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어 박동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신호가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느낌. 살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걸 잊지 말아라. 김다정은 이지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지혁이. 이상철은 말없이 옆에 앉아 이지혁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이상철의 손은 말보다 묵직했습니다. 미안하다, 잘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수빈은 투덜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까불면 안 돼. 관리 들어간다. 이지혁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무서워서라도 오래 살아야겠다.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울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가 먼저 그런 말하면 더 울고 싶어져요. 이지혁은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절했던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도 지금은 그 마음을 붙잡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지은호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은 이지혁이 처음으로 지은호를 자기 사람처럼 인정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병원 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곧 고성희가 깨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이 돌았고 뇌손상이 심각하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병원 어딘가에 누워 있었고 그 사실은 사람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감사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박영나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영란은 25, 박성재의 배다른 여동생이며 대학원생 화가입니다. 조용하고 조신한 성격인데요.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영란은 응급실 앞에서 박진석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됐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박영란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감정이 섞인 채로 그래도 엄마라는 말이 목구멍을 막았거든요. 그 옆에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30, 이지혁의 동생이며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상처받은 연애 경험이 있어 사람을 쉽게 믿지 않지만 누군가가 흔들릴 때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란가 비틀거리자 바로 붙잡았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팔에 매달리듯 섰고 숨이 끊어질 듯 말했습니다. 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지환은 낮게 대답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서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의사는 고성희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고 뇌사 판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성재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울어야 할지 울면 안 될지 그 기준조차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함이 박성재를 더 괴롭혔습니다. 마음이 애매하면 슬픔도 애매해져서 더 오래 남습니다. 며칠 뒤 고성희에게 뇌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병원 복도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서명은 끝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어요. 박영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는 건 싫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날은 호탕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도 알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박영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알아도 싫어요. 그때 병원에서 고성희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작은 음성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영란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고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란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숨이 가빴고 평소의 날카로움이 덜했고 대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서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사람들 다 내 편인 척했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아무도 없더라. 근데 이상하지. 이지혁 그 애가 쓰러졌다는 말 듣고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았어. 내가 평생 남한테 뺏기기 싫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엔 남을 살리는 쪽이 더 무거워 보이더라. 영나야, 엄마가 너한테 엄마답지 못했지. 미안해. 마지막만큼은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어. 박영란은 주저앉아 울었고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음성 하나가 고성희를 한순간에 정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워하기도 애매하고 용서하기도 애매한 감정이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박진석의 마음속에는 더 큰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성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했는지, 왜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병원 안에 퍼졌습니다. 이지혁이 받은 심장의 공여자가 고성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소문이 돌았고 지강호가 흘린 이야기들이 발화점이 되어 사람들 입에 더 쉽게 올랐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기쁨이 갑자기 죄책감으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선배가 살아난 게 너무 기쁘지만 그 기쁨은 누군가의 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배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지은호는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면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서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실로 갔습니다. 이지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오자 이지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울었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이지혁도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숨기지 마.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선배 심장 고성의 시라고 들었어요.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시다가 내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뛰는 심장이 낯설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은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지혁이 화낼까봐가 아니었어요. 이지혁이 자기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비쳤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라고 하지 마요. 선배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이지혁은 그 말에 처음으로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지혁은 평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쁜데 그 기쁨이 누군가를 잃은 슬픔과 붙어버리니 마음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 이지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따뜻함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김다정이 손을 잡으면 손을 빼지 않았고 이상철이 옆에 앉아 침묵하면 그 침묵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의 농담에 짧게라도 웃어주었고 지은호를 보면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도망치는 대신 버티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오래 좋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은호의 시선이 이지혁에게 머무른다는 걸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른 척하면서도 매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가 이지혁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은 이미 선택되어 있구나. 박성재는 그 사실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지혁이 살아난 게 다행이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음을 접는 순간 박성재는 어른이 된다는 게 멋진 일이 아니라 그냥 아픈 일을 견디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비 오는 날 미끄러졌다는 말이었지만 박진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전 고성희가 누군가와 통화했고 그 통화가 짧고 날카로웠다는 사실.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 누군가를 봤다는 목격담. 박진석은 그걸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고성희의 마지막 선택이 더럽혀질 것 같았고 가족들이 더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뭔가 들은 거 있어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답게 말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영란의 눈이 너무 절박해서 이지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몰라요. 근데 누군가 숨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요? 이지환은 대답 대신 박진석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박영란은 그 시선을 보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숨기는 건지 아버지를 위해 숨기는 건지 박영란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고 진짜 그냥 사고였어요.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 친구 지키는 데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 말이 박성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를 내가 한다는 말은 혼자 다 짊어진다는 뜻이고 혼자 짊어지면 언젠가 터진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이수빈도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이수빈은 가족이 기뻐해야 하는데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가 살아났는데 왜 다들 웃지 못하지? 그 의문이 이수빈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수빈은 김다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져도 되는 거지? 김다정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행복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끝을 잊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김다정은 결국 울면서 말했습니다. 행복해져야지. 그런데 잊지는 말자.
김다정의 말은 부탁이었습니다.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 이지혁도 밤마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낯설어서 깼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서 깼고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라서 깼습니다. 이지혁은 어느 날 이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무섭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무서우면 살아있는 거다. 단순한 말인데요. 그 단순함이 이지혁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사람들한테 잘 못했잖아요. 특히 지은호한테. 이상철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이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못했으면 이제 잘하면 된다. 너는 살아남았고 그건 빚이 아니라 기회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편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그 대화를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죽이고 돌아섰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지혁이 사람을 밀어내던 이유가 사실은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였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순간 지은호는 더 흔들렸습니다. 이해하면 용서해야 할 것 같고 용서하면 다시 상처받을 것 같고 상처받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졌고 병원 로비에서 작은 환송 같은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김다정은 아들 옷을 챙기면서도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가방을 들었고 이수빈은 밝은 척하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퇴원 절차를 도우며 일처럼 움직였는데요. 일처럼 움직여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지강호는 뒤늦게 죄책감에 무너져 김다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김다정은 울다가도 지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짧았으면 이제 길게 생각해. 길게 생각하고 살아. 김다정의 말은 혼내는 말 같으면서도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이지혁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사람 마음을 더 울렸습니다. 김다정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우리 지혁이 진짜 다시 태어났네. 이지혁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엄마, 너무 과장하지 마. 김다정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야. 김다정에게는 진짜였습니다. 아들을 잃을 뻔했고 다시 얻었으니까요. 로비 한쪽에는 박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고개 숙임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과이면서 부탁이고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마음. 이지혁은 박영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박영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하나가 박영나에게는 구명줄 같았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의미로 남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 심장이 또렷하게 뛰는데요. 그 뛰는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의 이지혁이 있었지만 동시에 예전과 다른 이지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얼굴, 도망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얼굴. 그때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오늘은 괜찮아요. 잘 쉬어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은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면서도 그 마음을 받는 게 겁났습니다. 받으면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책임지려면 자신이 망가질 것 같고 자신이 망가지는 순간 지은호도 망가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지혁은 더 이상 무서움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끝이 자기 안에서 시작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가 받자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살아야 하니까요. 이지혁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너 거절했잖아. 지은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상처도 사랑도 자존심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절한 건 선배인데 제가 마음을 접는 건 제 일이잖아요. 저는 아직 못 접었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지혁은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 겁났어. 누군가를 내 안으로 들이면 그 사람이 망가질까봐. 지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선배는 늘 그런 식으로 멋있는 척하면서 도망가죠.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았거든요. 지은호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선배, 이제는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장이 선배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다음 전개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의 사고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박진석이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그 진실은 박진석 가족뿐 아니라 이지혁 가족과 지은호 가족 박성재의 회사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돈과 권력, 관계와 배신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겁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조용히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파고들면 다칩니다. 박진석은 대답했습니다. 다쳐도 한다. 박진석의 결심은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은 때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심이 강한 사람은 그 결심 때문에 더 큰 대가를 치르거든요. 박성재는 그런 박진석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지키고 싶고 동시에 가족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박성재는 어느 날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살아난 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이지혁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성의 사고 뭔가가 있어. 아버지가 파고 들어가고 있고 그게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박동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이수빈은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가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또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이수빈의 눈밑이 내려온 걸 보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도 무너지면 안 된다. 이수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근데 솔직히 겁나. 그 말에 김다정은 이수빈을 꼭 안았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강한 척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붙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강해진다는 거요. 박영란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앞에서 박영란은 조용히 무너졌다가 조용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지환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물을 가져다 주고 말없이 문을 닫아주고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느 날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는 왜 그렇게까지 해줘요? 이지환은 잠깐 멈추다가 대답했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버티더라. 나도 그때 옆에 없어서 망가졌거든. 박영란은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의 과거가 어떤 상처인지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그 상처가 지금 자기 곁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이지혁은 새로운 심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회사로 복귀하려는 순간 익명의 메일이 한 통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짧았는데요. 더 파고들지 마라. 그 심장에 손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 이지혁은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심장이라는 단어가 자기 가슴을 콕 찌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그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 우리 누군가가 보고 있어.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를 지키는 일이 회사 일을 넘어섰습니다.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숨기지 않고 제대로 맞서야겠다고. 그날 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알아야 해요.
무엇을 막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박진석은 박성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고성희는 사고 전날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협박은 나를 겨냥한 것 같았다.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은 이어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에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려야 할 사람은 이지혁일 수도 있다고. 박성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왜 이지혁이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찾는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쓰러진 날 고성희가 왜 병원에 나타났는지, 고성희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고성희가 왜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게라는 말을 남겼는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일을 마치고 늦게 나왔는데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 혼자 두지 마.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 제가 선배 붙잡으면 선배가 또 도망가진 않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도망가. 이번엔 진짜로.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상처를 안고도 옆에 서는 건 가능하다는 걸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그럼 같이 가요. 무섭고 복잡해도 같이 가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떨렸습니다. 지혁아, 집 앞으로 낯선 차가 서 있다. 누가 자꾸 둘러보고 간다. 이지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새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공포는 예전 심장보다 더 크게 뛰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던 그게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문 잠그고 나가지 마요. 제가 바로 갈게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이지혁은 망설였습니다. 지은호를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은호가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도망 안 간다 했잖아요. 혼자 가면 그게 도망이에요.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이 빠르게 흐르는데요.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또렷하게 뛰었습니다. 그 박동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끝이 너를 살렸다. 그러니 너도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밝혀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까지 왔다는 흔적. 이상철은 문 앞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김다정은 안쪽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수빈도 거실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또 무슨 일이야?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가족들이 더 무너질까 봐서요. 대신 이지혁은 이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철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철은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이제는 지킬게. 내가 혼자 버티게 두지 않을게. 그 말이 이지혁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면 세상은 더 무섭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고 박진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혜 씨가 마지막에 남긴 게 음성 기록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대는 이어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이 찾는 진실. 그런데 그 진실을 얻으려면 먼저 포기할 것도 있어야 합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박진석을 붙잡았거든요. 포기해야 진실을 얻는다. 그 말은 곧 거래였습니다. 박진석은 거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상대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알려드리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집에서는 모두가 잠들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물컵을 쥐고 있었고 이상철은 거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고 이수빈은 오빠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이지혁 옆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끌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선배를 좋아하는 순간부터. 이지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대신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이지혁의 공포를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지혁이 새 심장으로 살아남은 건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고성희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가리키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받았던 그 전화의 상대는 누구일지, 무엇을 포기하라는 건지, 그리고 낯선 차가 이지혁의 집까지 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답은 다음 전개에서 더 잔인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지혁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은 누군가의 마지막이었고 이지혁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누군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기적 이야기로 끝나겠죠. 하지만 끝까지 가면 왜 고성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복도에서 울렸는지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올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전개에서는 박진석이 포기라는 단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지혁이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숨막히게 이어집니다.